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러시아 연방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하여 영적 미운을 세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용종 센터장님.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푸틴, 김정은이 더 부각받는 모양새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나쁜 혈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두 독재자가 좀 밀착을 하는 모양새인데 독재자들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 거래의 기술, 의기투합의 아주 나쁜 사례인데 이들만의 또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공통점이 한 3가지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자국 우선주의예요. 아주 우월주의.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네. 조선민족 제일주의 이렇게 내세우면서 군중들을 열광시켜서 지지층을 이제 끌어내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되게 또 직설적인 화법들을 쓰더라고요. 보면은 혁명의 이름으로 뭘 처단한다. 이렇게 좀 섬찟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단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보면은 서울 불바다. 네. 머리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위협적인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사실은 공포 정치입니다. 공포 정치. 엄벌주의. 예. 이렇게 하면 친인척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봉건 왕조처럼 형제들까지도 막 잔인하게 죽여요. 네. 그러면 일반 추종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저렇게 친인척도 죽이는데 나 같은 사람은 파리 목숨이겠구나 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독재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일단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자면 일단 조한범 박사님이 꼽는 내가 뽑은 최악의 독재자는 누굽니까? 저는 통계로 말합니다. 통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느냐. 네. 이 사람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최대 1,500만 명. 1,500만 명이요? 네. 이 사람이 처형한 사람만 정확히 몰라요, 아무도. 네. 100만 명 내외. 그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2천만 명 내외. 2천만 명이요? 네. 예.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민간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유럽의 네. 민간인의 절반이에요. 아, 그래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요? 그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재자죠. 아, 그렇네요. 스탈린을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용주 평론가가 꼽는 최악의 독재자는 누굴까요? 인류 역사 12,000년 중에요. 정말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고 그중에 무서운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어떤 독재자를 옆에 붙여놔도 그 사람이 한 수 접는다. 네. 이런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집권 기간이 불과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국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을 살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보통은 이 독재자들이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이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온 국민이 평등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예.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멀쩡하게 푸놈펜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시골로 강제 이주시키고 네. 거기에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살해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던 저 폴포트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최악의 독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영종 센터장님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우간다의 이디아민을 제일 첫 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얼굴만 봐도 섬찟해요. 아, 그렇네요. 지금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네. 학살자, 도살자 이렇게 불리고 검은 네로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도 3개월 만에 집권 3개월 만에 10,000명 죽이고 아이고, 1년 반 동안 15만 명을 죽였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 그런데 표현한 이후의 자유는 보장하지 못해. 네. 이런 말을 너무 섬뜩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좀 압축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잔혹성을 갖고 있다로 보이는데 그럼 이런 잔혹함은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나 저런 짓 못 하거든요. 네. 저게 후천적으로 배워졌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타고난 DNA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이게 생활 환경에서 후천적으로 강화됐을 가능성. 네. 왜냐하면
지금 스탈린 나옵니다마는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다음에 가정 폭력이 심했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항상 고독하고 외로웠고 네. 그런 트라우마. 근데 이런 환경이 그러냐? 그럼 김정은을 와보면 그렇네요. 김정은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거든요. 네.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스위스 살았거든요. 유학도 가고요. 그럼요. 유학도 가고 그다음에 저녁 요리사까지 맛있는 거 다 해 먹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꼭 후천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맺혀 있는 네. 스탈린도 자기 부인 죽고 나서 이제 내 운명은 결정됐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쌓은 부를 자신을 좀 포장하고 사치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독재자의 의식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용재 평론가, 일단 네. 독재자들의 의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독재자들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처럼 밥 먹고 잠도 자고 뭐 옷도 입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 리비아의 카다피라는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네. 이분 별명이 패셔니스타였거든요. 패셔니스타요. 네, 패션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저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밀리터리 룩입니다. 근데 저게 그래요? 군복인데 하얀색 군복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검은색 가디건 같은 걸 입히면서 뭔가 이 패션을 드러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 밀라노의 뭐 패션 위크인지 아니면 진짜 독재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또 어떤 분은요 이 카다피를 두고 이 때와 장소에 맞춰서 팔색조처럼 변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나온 저 영상이 유엔에서 이제 카다피가 연설을 하는 그 영상인데 네. 저 때 입은 옷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아, 왜? 왜요? 예쁘게 입어서. 아, 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느냐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예쁘게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왔느냐가 더 큰 화제가 됐던 것이죠. 아. 그런 식으로 저렇게 외국에서 저 사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오히려 저 사람의 나쁜 짓이 조금 흐려지고 네. 오히려 저 나라에서는 저 사람이 더 신격화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사실 사치스러운 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독재자들은 대부분 관종이에요. 그래요. 관심을 받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네. 자아도취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옷에다도 국무위원회 마크를 받거든요. 네. 차에다도 받고 마이크에다도 받고. 그러니까 저 몸에 이 패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당히 옷에 네. 관심을. 그리고 정말로 아까 지금 패셔니스타 말씀하셨지만은 김주혜도 보면 저 어린애거든요. 그렇네요. 어린애인데 가죽 옷이 옷? 예. 거의 이 허리를 조이는 옷을 입어요. 어린애가 또 하이힐을 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컴플렉스, 아, 독재자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치장 그다음에 외형으로 압도하고 싶은 컴플렉스와 이런 게 시계도 지금 보잖아요. 저기 지금 영화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미사일 쏴 발사 이 영화 장면 연출하잖아요. 저 시계가 비싼 시계. 비싼 시계죠. 저것도 스위스제거든요. 스위스제 비싼 건 50억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네. 파텍이라고. 아, 그래요? 파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장면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시계 딱 보면서 누가 연출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독재자의 과시도 있지만 상당한 컴플렉스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안경도 굉장히 또 비싼 안경, 고급 브랜드 맞춤형 금속 안경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용정 선대장님, 네. 뭐 겉으로 치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받기 위한 또 수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식단도 또 남다르다고 해요. 식단도 좀 평범하지 않나 봐요. 이디아민도 이 30만 명을 도살한, 학살한 이런 이미지하고 다르게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오렌지를 오렌지요? 하루에 예. 40개나 저렇게 먹었답니다. 오렌지를 네. 하루에 40개를 먹어요? 예. 뭐 황달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보니까 오렌지를 천연 비아그라인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래요. 아, 근데 뭐 이디아민도 결국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 이후에는 네. 또 치킨하고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 입맛이 이제 초딩 입맛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폴포트, 캄보디아의 도살자라고 불리는 폴포트는 자료를 보면은 코브라 스튜, 그러니까 코브라로 뭐 이렇게 국을 끓인 거죠. 그걸로 네. 배를 채운 다음에 뱀의 피로 입가심을 했다. 약간 뱀의 이제 피로요? 예. 여기부터는 좀 몬도가네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스탈린 같은 경우는 연애를 그렇게 즐겼는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뭐 12시 이럴 때 연애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그 연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술을 먹여 가지고 네. 부하들한테 술 취했을 때 이제 마음을 좀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찮으면 이제 숙청하거나 이러는 사비치라고 부르는 칠면조 스튜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건데 그런데 식단을 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한 식당이긴 하지만 이용재 평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재 국가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음식으로 사치를 부리기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생일 파티를 매년 여는데 생일 파티에 케이크가 자신의 나이와 같은 킬로그램 무게의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래요? 근데 네. 심지어 나이가 뭐 20살이면 괜찮겠는데 네. 나이가 93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케이크가 93kg짜리 케이크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500만 달러짜리 대형 동상을 또 하나 세워주고 거기에 더해서 1961년산 샴페인을 2,000병 정도 따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배고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 생일 때마다 저렇게 막 케이크에다가 생일 잔치를 굉장히 세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분 그 와이프가 계셨는데 41살, 41살 연하거든요. 그 연하인데 이분 별명이 구찌 그레이스입니다. 구찌가 명품이잖아요. 아 그 명품이요. 명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영국 런던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초호화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다 셧다운, 아. 그 샷다 내리고 네. 자기 혼자 그 쇼핑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1시간에 1억을 써가지고 네. 총 한 8시간 정도 쇼핑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나중에 20주년, 이 무가베랑 20주년 같이 살고 그 결혼 기념일 날은 100캐럿짜리 다이어트, 아 100kg. 16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또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네. 이 둘의 이 호화 생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케이크를 네. 자기 나이에 맞는 무게로 하려고 그러면은 케이크에 뭘 넣어야지 그 정도의 무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생일 케이크 안 먹기 때문에 네.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대단했죠. 예. 네.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치와 권위를 더 부릴 수 있는 거는 뭐 먹는 것보다 사실 집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뭐 더 사치스럽게 만드는 독재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 굉장히 독재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담 후세인 아시죠? 네. 사담 후세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그 영국군이 이 사담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이 사담 후세인의 이 별궁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별궁을 바깥에서 보면 그냥 대리석으로 만든 뭐 궁전이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지금 저 나오는 장면인데 저 부분은 뭐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아이고. 저 네. 인테리어 하나하나마다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으로 된 수도꼭지, 뭐 세면대 밑단도 저렇게요? 금, 예. 천장도 저렇게 금으로 돼 있고, 뭐 심지어 저 철근도 다 금으로 돼 있고, 온통 다 금으로 발라놨습니다. 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담 후세인이 저기가 별궁이었고 본가가 있었어요. 그 본가를 나중에 쳐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변기도 금이었고, 네. 심지어 변기 청소할 때 쓰는 그 솔 있죠. 네. 그 솔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거 딱딱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써본 네.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변기 청소용 금으로 된 솔이 뭔가 독재자의 상징이 지금 이 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집도 나중에 그 미군이 쳐들어갔거든요. 예. 쳐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놀이공원이에요. 막 회전목마 있고 막 여기에 그 찻잔, 커피잔을 돌려가지고 막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막 심지어 사자, 애완용 사자가 한 10대 마리 있었다. 18마리. 사자를요? 네, 네. 있었다. 키웠던 모양이죠. 네. 뭐 길냥이가 저렇게 클 수도 있나? 예.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자기의 집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어떤 자신의 이 사치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독재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또 영화관이 보이는데요. 네. 저 영화관에서 이 카다피라는 사람이 외국 헐리우드 최신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자기는 미국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서 네. 그 미국 최신 영화를 저기서 보면서 시사회를 또 갖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황금을 굉장히 사랑했던 이 카다피가 죽는 순간에도 황금 총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그 유명한 황금총인데요. 네, 독재자들은 일단 총을 좋아하고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황금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저 황금총을 이제 카다피가 어떻게 죽냐면 도망가다가 하수구 숨어 있다가 저 황금총 손에 쥐고 끌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아주 비겁하고 비굴해요. 네.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총을 가졌다고 그래서 저게 용맹의 상징이 예를 들면 칠레 아엔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회주의 좌파로 최초로 선거로 당선된. 근데 이제 그땐 냉전이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 나중에 나쁜 짓 많이 했죠, 독재로. 이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끝까지 네. 소총을 들고 쿠데타하고 싸웁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후를 맞춰요. 아, 이런 모습이 아니고 처음에는 금으로 뭐 은으로 치장한 총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살려고 하수구로 들어가고 아, 후세인도 그 땅굴 같은 데 숨어 있다 끌려나와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저러고 다니지만 사실은 저게 다 허세죠. 겁도 아. 많고 그다음에 비굴하고 그 최후가 그러니까 아주 안 좋죠. 네, 저게 저 후세인이 갖고 있었던 황금총이라는 영상이 지금 보여지고 예, 있는데 예. 자 어쨌든 간에 좀 비겁하기도 하고 비굴한 것 같기도 한 말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상상을 초월한 부의 축적과 사치 생활에도요 뭐 길게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또 독재자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왜 무너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사실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최대 유지 수단으로는 공포심이 뜹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례를 봤듯이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좀 자극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 학살자 여기서는 이제 주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끼지만 독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예. 믿을 사람 없고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아주 폭압적인 비밀 경찰이나 공안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주민들 사이에 촘촘하게 서로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이게 한 사람만 본인만 처벌하는 식으로 돼가지고는 용감한 누구 하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 목숨 걸고 나는 여기 저항해 볼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연좌제입니다. 너 잘못하면 너 가족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네. 너를 추종하던 사람들 너와 같이 한 친구들 동료들도 다 죽임을 당해 이름으로써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끝으로는 이유도 모르게 이제 끌려가서 뭔가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또 공포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비밀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날 옆집에 좀 늘 체제에 불만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 같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 이러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공포심을 느끼는데 히틀러의 이제 게슈타포 있지 않습니까? 네. 비밀 경찰 이런 제도들 또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무인민위원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예. 대숙청을 하거나 무솔리니도 뭐 파시스트 정권 이거를 유지하면서 청년들을 주로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전부터 5호 담당제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그걸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인민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20가구, 40가구 이래서 인민반장은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도 다 그 알게 정도로. 만드는 거죠. 예. 보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국에는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또 연좌제를 통해서 공포 심리를 더 자극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두 번째로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엘리트라는 게 뜨는군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 사실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채찍, 공포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꿀인데 그 꿀을요. 그 국가의 엘리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꿀을 주는 거예요. 꿀을 주면서 야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도 잘해줄게. 라고 이렇게 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높은 직위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포상금, 뭐 금덩이를 준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들여서 독재자가 아무리 유능해도요 이 나라를 혼자서 운영은 못해요. 그래서 네.
곡곡 주요 조직에다가 이 엘리트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엘리트들을 꽂아서 그분들에게 그 꿀을 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계속 고착이 되면 이 엘리트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기반이 생기잖아요. 자신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재자가 무너지면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도 그렇죠.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예. 결국에는 독재자와 엘리트가 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소위 네. 말하면. 근데 이영정 센터장님, 네.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오른팔, 내 편에 확실한 오른팔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독재자로 군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학살하고 이런 거 내 손에 피 묻혀야 되겠니? 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걸 대행하는 어떤 측근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하수인이었던 하인리 힘러. 이 사람이 예. 이제 나치 친위대인 SS하고 비밀 경찰인 게시타포 두 조직을 다 자기가 거머쥐고 집단 학살을, 사실상 유태인에 대한 학살을 거의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히틀러의 의중을 완벽하게 읽어낸 인물이다, 이런 네. 평가까지도 받고 적극 가담하는 어떤 좀 끝판왕을 보여줘요. 이게 사실 문제인데 독재자들의 하수인들이 오히려 더 독재자들보다 더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신임을 얻으려 그러는 거죠. 네. 뭐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그 측근이었던 린바오, 임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화 대혁명식이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예. 결국은 뭐 마오쩌둥을 좀 배신하고 해외로 망명하려다가 이제 비행기 추락으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기는 했죠. 네. 그러면 또 체제 유지 수단 마지막을 볼까요? 다음 체제 유지 수단은요. 보면은 우상화가 뜨네요. 사실 우상화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김일성 3부자예요. 1년 내내 얘기해도 할 네. 얘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많아요? 네. 김일성 북한에서 역사 그러면요. 조선 뭐 고조선 이게 아니에요. 김일성 이후의 역사예요.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를 배웁니다. 어릴 네. 때부터.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예를 들면 김일성이 뭐 무슨 모든 독립운동을 자기가 했고, 그러니까 99.9% 조작이에요. 네. 김정일 나오지만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날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 근데 아니 42년 영하 30도 백두산에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고 그 밀양에 올라갑니까? 그러게요. 김정숙이. 네. 그러니까 김정일은 하바롭스크 러시아 극동의 병원이 고향이거든요. 네. 조작하는 거죠. 김정은은 어떻게 말하냐면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했대요. 네. 문건 제가 확보했어요. 아니 3살 때 이게 이 악셀레이터에 발이 닿습니까? 안 닿죠. 3살 때 또 총을 쐈대요. 네. 백발백중이었대. 근데 3살짜리가 어떻게 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계적인 조작이 북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 통일돼도 저거 정리하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상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정점에 달한 게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라는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이 독재자는요, 굉장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네. 김일성 일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뿌리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상화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야, 나밖에 없어. 오직 자신을 위한 우상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온통 도시를 다 하얀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렇게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은색 차가 지나가는 걸 참지를 못했던 거야. 그게 바퀴벌레처럼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전 국가에 검은색 차량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이고. 안 돼. 하얀색 차만 다니라고. 그래서 하얀색,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서 저게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금 동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네. 있던 그 궁전 중간에 저렇게 황금 동상이 있는데 저 황금 동상이 그 태양을 보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쓱 지나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 지나가는 걸 보면서 황금 동상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태양을 보고 있을 수 있게. 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태양이 저 동상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동상이 태양을 움직이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태양이 니아조프 동상 주위를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나르시스트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저 동상이 전국에 뭐 10,000개가 넘게 있었다 그래요.
야, 그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또 자신의 부모님 생일, 아버지 생일을 이 아버지의 날로 정하고 어머니의 날을 어머니 생일로 정하고 아이고, 국경일로 또 예. 정해주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제일 황당한데 자서전을 썼거든요. 2권 정도. 루흠 나마라는. 근데 그 저 자서전을 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예. 이미 독재자가 아니야. 네. 이미 신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런 독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예, 차갑게. 네. 어마어마한 우상화 작업인데 그런데 사실 저 궁금한 게 이용주 평론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이면 그만큼 제재도 많이 받고 이러면은 경제가 유지가 될까 싶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고의로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사실을 고의로 유발할 정도로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나라에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독재자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현금이잖아요. 네. 근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현금 가치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테고 결국 그것은 독재자에 대한 뭐 이런 따라가는 독재자를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니까 독재자에게 인플레이션은 호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짐바브웨 지금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백인들이 농장을 저 짐바브웨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몰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멀쩡하던 농장을 없애다 보니까 이 짐바브웨의 농장들이 다 없어졌고요. 결국에는 그 물가가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물가를 오르는 거를 더 쫓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는 이런 기묘한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네. 결국에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빵 한 덩어리도 살 수 없는. 아, 저거군요. 예. 네, 저게 굉장히 유명한 돈인데 저 달걀 한 개를 살려면은 저 돈을 한 짝, 이 짐수레로 한 짝을 가지고 와야 달걀 한 개를 살 수 있는 네. 이런 믿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짐바브웨 무가베가 정권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종 세터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독재자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지금 김정은, 푸틴의 어떻게 보면 기세등등한 태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네. 짧게 여쭤보면은 이런 독재자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예. 우리의 민주화 지수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실 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의 독재자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1970,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진 것들이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철권 통치라든가 이런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좀 재림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는 북한의 지금 3대 세습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과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21세기 독재자들은 왜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